커뮤니티 보시면은 오늘은 구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방송 정리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틀어놓고 방송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을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뭐 때문에 오르는지, 그리고 자본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우리 코인 이슈 이제 하우스에서 분석이 이제 나왔어요. 25년도까지. 그래서 25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까지 오늘 좀 전체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S&P 500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이며 뭐며 사상 최고치를 훌쩍 넘었죠. 이미 코로나 때 거의 최대치를 근접해서 넘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분들이나 다양한 경제 방송들에서 상반기에는 좀 무너질 거다라는 뷰가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뭐 하우스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규 방송에서는 안 다뤘죠. 뭐 미국 재무부의 뭐 단기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런 이제 뭐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뭐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미국 증시에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그걸 한번 다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유동성 공급. 우리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돈을 찍었죠.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갔고, 삼성전자, 뭐 SK, 그리고 뭐 테슬라, 애플, 전 세계 증시 다 고점을 찍었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증시 부양.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 매 분기마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매출이 높게 나오고 실적이 높게 나왔어.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높게 조정을 해.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야, 저거 주식은 사야겠다. 야, 테슬라는 사야겠다. 애플은 사야겠다. 야, 엔비디아 미쳤네. 실적 발표가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자, 세 번째, 요게 중요하죠.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가 뭐냐면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어서요, 뭐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거의 60% 이상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일 1순위가 주주 환원 정책이요. 이런 말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경제방송, 뭐 주식방송 다 틀어놓으면 어떤 얘기들 해요? 무슨 얘기들 하죠, 요새? 기업, 거버넌스 포럼, 증시 저평가 해소책 내놓는다. 거버넌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거버넌스, 코리안 디스카운트, 증시 부양, 이런 얘기들. 오늘 녹화 방송 아닌데 실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합니다. 지네들이 수익을 거두거나 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속을 해야 되니까 2대, 3대 배당 주지 않죠. 배당 주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지. 왜? 우리가 더 먹어야지. 더 잘 살아야지.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야지. 라는 주의가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권 증시에 그 속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벌어. A라는 기업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던가. 지네 주식을 매입해줘서 지네 주가를 올려줘. 아니면 배당을 줍니다. 나눠주는 거죠. 지네들의 이익금을. 해서 요렇게 뭐다? 주주 환원 정책. 주주들에게 같이 수익을 쉐어한다. 공유한다. 요게 거버넌스에 속하는 건데 기존에 거버넌스 얘기가 1도 없었던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지금 거버넌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더 낮은 애들, 시가총액 낮은 애들 좀 위주로 정부에서 밀어주자. 정부에서 밀어주고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고 요게 누가 먼저 나왔냐면은 일본부터 나왔죠. 일본부터. 일본 정부에서 지금 증시 살리기를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아시아 지금 탑 자리를 상하이를 제쳤습니다. 역대 최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일본 증시는.
자, 그럼 볼게요. 배당금을 지급하고 왜 퍼 낮은 기업들 살리고 있고 자사주를 매입하라 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걸까? 각 국가별로 거버넌스 활성화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 이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는 걸까?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런 기업들이, 국가들이. 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금 이탈 방지. 저도 좋죠. 맞는 말이죠. 자,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 금리가 어떤가요? 금리가 어떻죠? 고금리인가요? 저금리인가요? 금리가 고금리입니다. 높죠. 자, 그럼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이건 안 달아들었다. 머니톡토에서 달아들었구나. 롯데건설이 2억 3천 이거 2조 3천억 펀드 결성해가지고 자금을 조달 받았다는 기사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롯데건설이 지금 우리 국내 건설사 시장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안 좋은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배웠으니까. 지금 롯데건설이 얼마 전에 2조 3천억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1금융권 이거 좀 그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보통 이제 1금융권 은행이 브릿지론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펀드이기도 하고 위험 부담을 누가 가져갔다? 롯데그룹 계열사 애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1금융권 애들이 자금을 조달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계열사 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계열사 뭐 그룹이라던가 그룹 그 계열사 얘네들이 백이 없는 애들은 자금 조달 못 받습니다.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기업들은 지금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힘들다. 왜? 금리가 높아. 고금리인데 은행에 갔어. 자금 조달 해줄까? 지금 당장 내가 무너지는 중소기업 그 건설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야. 은행에 갔네. 1금융권 얘네들이 대줄까 자금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고금리인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그럼 어디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될까? 어디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겠죠. 국내 증시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각종 외국인 투자, 그리고 금융시장 자본 조달, 자본 조달 받아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힘들다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는다. 근데 회사채 사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지네들 상장된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매력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증시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외국인들한테 더욱더 매력적으로. 우리 증시 올려줄게. 일본 정부에서 일본 증시 올려줄게. 환경을 조성해 준 것처럼.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돼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일본 증시로 수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 자금이 조달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불가능할 때 어떻게 된다?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해되셨나요? 왜 지금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해당 국가들이 지금 그 거버넌스 강화를 외치고 있는지. 자, 일본과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를 할까?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뭐를 할까? 이것 또한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됐던 아니면 홍콩 증시가 됐던 증시로의 외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창구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라 그 뜻입니다. 왜? 기업들 살려주게.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홍콩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 이유, 우리 한국도 야 스테이블 코인 빨리 활성화해야겠다. 왜 이렇게 늦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증시 부양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자, 금융시장이 보통 노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뭐에 좀 이렇게 취약하냐면 은행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은행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자, 우리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부동산 개발 그룹들 뭐 중릉 국제신탁 얘네들이 막 무너질랑 말랑 하면서 막 파산도 하고 근데 꿋꿋이 잘 버티죠. 왜 이렇게까지 잘 버티냐면은 지네 이제 중국 내에서 뭐 위안화 부채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나 뭐 교환사채 이런 것들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주된 요인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은행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중국에서 은행이 무너졌다? 그러면 얘는 진짜 끝난 겁니다. 보통 금융시장이나 이런 좀 그 자본시장이 노후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행의 쏠림 현상,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받습니다. 자, 은행에서 자금 조달 받는 거를 어떻게 된다? 중점이 은행에 쏠린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받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 조달 받거나 아니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받거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무너졌다, 은행이 파산됐다, 국영은행이 흔들렸다, 인민은행이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도 정말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상 비슷합니다. 중국 증시, 뭐 한국 증시, 일본 증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은행에 쏠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에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야 된다. 금융시장에도 확장해서 나가야 된다. 은행에 쏠림 현상이 없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각국 정부에서는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서 각 지네 나라 증시 매력도를 올려준다. 올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들 자금 조달 불가능.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메타 굉장히 핫하죠. 얼마 전에 이제 배당 준다 그래가지고 20% 이상 막 폭등하고. 근데 요거 기사 보신 분들은 살짝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찍고 휴대폰을 팔아서 매출이 있어요. 물론 메타도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가 광고 수익만으로는 저렇게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아직 메타가 AI 산업에서 들어가는 돈은 뒤집어지게 많은데 매출 발생하는 건 크지가 않아. 그럴 때 보통 미래기술주, 메타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배당을 준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야, 너네 돈 얼마나 많길래 줄 수 있는 여력 돼? AI 통해 가지고 너네가 뭐 챗GPT 뭐 매출을 발생해? 아니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메타가 배당금을 준다? 요거 살짝 의아하신 분이 계실 텐데 자, 얘네들이 왜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고 했을까? 얘네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미국 증시. 미국 증시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와. 그러면 메타도 자금이 일부분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메타는 그만큼 자본이 조달받는 겁니다. 그럴 때 메타가 자신감 있게 AI 우리 매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증시로부터 자본시장,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유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때문에 맞습니다. 배당을 준대. 그러면 메타의 그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더 매력적이게 돼. 더욱더 매력적이죠. 그럼 그 자금으로 또 활성화해서 배당 나눠주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거버넌스 얘기를 나누는지. 두 번째. 냉전 시대 돌입.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키포인트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냉전 시대의 돌입. 자, 제가 그 이제 각국의 좀 우리가 기존에 좀 소홀하게 봤던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런 국가들의 그 증시를 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한 곳이 일본이었죠. 그리고 또 브라질 이런 국가들. 지금 그 인베스팅닷컴 틀어가지고 브라질 증시, 일본 증시, 뭐 멕시코 증시 이런 국가들 증시 한번 보면은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얘네들이 왜 잘 나갈까? 얘네들 특징이 뭘까?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뭐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뭐 칠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칠레는 조금 낄 수는 없죠.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원자재, 광물 자원, 에너지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그 수지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거나 나는 뭐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 그럼 거기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냉전 시대. 말 그대로. 냉전 시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지네끼리 필요한 애들끼리 블록 형성해서 블록 경제와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야. 근데 미국이 광물이 필요하네. 광물 많은 애들 오케이 우리 편. 중국은 조금 너네 배척해. 자, 중국 여기 있고.
너네 반도체 만들어? 오케이, 반도체 만드는 넌 우리 편. 필요한 애들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미국이 됐던 이런 글로벌 선진 국가들이 필요한 게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지난해 무역 적자 19% 감소. 중국산 수입 대폭 줄어. 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대. 이게 무슨 뜻일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대, 미국에. 한국으로 따져볼게요. 한국의 무역 적자가 줄었대. 좋은 뜻이죠. 좋은 기사죠. 한국의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수입은 줄었는데 수출이 늘었다는 뜻이죠. 근데 미국은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GDP 70% 이상의 소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역 적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물론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봐야겠지만 무역 적자가 증가할수록 미국은 나쁘지 않은 국가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건데 디테일하게 봤더니 중국과의 무역 그 수지 규모에 있어서 적자가 최대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미국이 중국 상품을 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이 2022년도, 23년도까지 막 으르렁대고 막 서로 막 관세 매기고 막 싸운다 해놓고 뒤에서는 수입 수출 뒤집어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젠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다? 중국에 대한 수입이 급락했다. 급격하게 떨어졌다. 근데 대신 무역 적자가 누가 늘었어요? 베트남, 멕시코 이런 애들의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한테 샀던 이런 물품들을 누구한테 샀다? 베트남과 멕시코한테 샀다. 물론 멕시코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메이드 인 멕시코로 판가리에서 나가죠. 네임가리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멕시코에 많이 진출을 했고 멕시코 증시 보셔야 됩니다.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친 듯이 또 상승했죠, 얘네. 그래서 관세 수혜국으로 멕시코가 지금 많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대한 수입이 줄었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미국이 기존에 소비를 했던 중국을 버리고 있고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구나.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그냥 기사로나 아니면 뉴스로나 표면 밖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우고 있구나.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구나. 자, 그럼 볼게요. 그동안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그게 뭘까? 막 이런 기사들이나 흔히들 하는 얘기가 오바마가 중국을 막 키웠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2001년도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이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값싼 상품들을 찍어내죠. 근데 그걸 누가 사줬어요? 미국이 사줍니다. 미국이 미친 듯이 사주죠. 자,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키워줬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미국이 중국 제품을 사줬어. 그리고 한국 제품도 사주고 일본 제품도 사줍니다. 근데 얘네 셋은 다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 차이점이 있을까? 자, 한국의 알짜배기 은행들, 기업들, 얘네들 지분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1997년 IMF 때 누가 들어왔죠? 월가 자본이 들어왔죠. 월가 자본이. 블랙록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지분율 구글 검색창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냥 뒤집어지는 기업들 다 월가 애들이 발 담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찍어낸 수출품들을 미국이 사줬어.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싶어.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달러를 많이 찍었어. 근데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싶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그럼 그 달러를 어딘가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달러의 개수, 유통량을 줄여야겠죠. 회수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20년 동안 한국 제품, 일본 제품 사주면서 미국이 달러를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던 달러는 미국이 다시 회수해 가야 돼. 어떤 식으로 회수해 간다? 배당 가져가죠. 지분 가져가죠. 지분으로 가져가죠. 배당 안 줘? 오케이. 우리 지분만큼 가져갈게. 그만큼 달러가 회수가 되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달러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어. 미친 듯이 달러를 찍었는데 달러는 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작년에 막 달러 인덱스 막 114, 113 미친 듯이 올라가. 경제 전문가분들이 막 달러 망한다고. 위안화 같이 막 올라가 국제 기축통화 바뀐다고. 근데 달러 망하질 않아. 왜 그럴까? 회수를 하고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자, 그럼 볼게요. 중국. 중국이 20년 동안 상품을 찍어서 미국이 사줍니다.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갔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회수했을까? 미국이. 회수. 한국과 일본처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중국은 금융시장을 5%밖에 열질 않았어요. 그럼 월가 자본이 들어가도 최대 5%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달러를 미친 듯이 모았던 중국은 그만큼 지금 이제 G2까지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죠. 승질이 나겠죠. 자, 그러면 미국 금리 올려서 1차적으로 중국 공격해야겠죠. 부동산 시장 흔들립니다. 너네 근데 아직도 버텨? 자, 2차 공격 뭐 들어가요? 최근 3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얼마나 된다? 영국 1년 GDP에 달합니다. 야, 오케이, 알겠어. 너네 중국에 있는 자금들 싹 다 빼줄게. 3년 동안 해외 투자 자금들, 홍콩에 있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자금들, 유입된 자금들 다 빠져나갑니다. 급속도로 뛰쳐나가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중국이 뭐를 하기 전까지 이 냉전 시대를 끝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냉전 시대 돌입한 거는 미국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너네 한번 해보자. 중국 너네가 이거 할 때까지는 우리 냉전 시대 끌고 갈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 중국에 뭐가 있을 때까지? 그렇죠. 금융시장 개방 전까지. 너네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야 우리 월가 자본 들어가서 앞으로 니네들이 만든 제품들 뭐 아이폰 짝퉁이 됐던 아니면 에어팟 짝퉁이 됐던 사줄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달러를 회수하지. 너네 금융시장 개방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뭐 하자 그랬죠?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할 때쯤은 중국은 어떻다? 부동산 시장 분열될 거고 시진핑 정부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대만 뭐 침공 얘기 나오죠. 이번에 막 중국이 그 설 연휴 때 군대 막 군대에 나와가지고 막 위협적으로 한다 막 방송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기사 전쟁 터지나 그 기사 지금은 안 터집니다. 그럼 언제 터져요? 만약에 대만 침공 들어간다? 그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언제냐면 시진핑 정부 흔들릴 때 2026년도 4연임 할 때 명분이 있어야지 하죠. 그때가 가장 위험할 겁니다. 부양정책 아예 먹히지도 않아. 지금 부양정책 먹히지 않죠. 물론 중국 증시는 오릅니다. 인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거기다 부동산 시장 분열되고 지방정부 LGFV 같은 이런 그 부채들 다 터졌을 때 그때 뭐가 나온다? 대만 침공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고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금 꼭 들고 달러로 월가에 있는 블랙록, JP모건 얘네들이 사는 중국 주식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1997년도 우리 IMF 금융위기 때 지금 우리 기라성 같은 기업들 성장했죠. 이런 거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밑바닥 가격일 때.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앞으로는 냉전 시대다. 냉전 시대에 돌입을 했고 이미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냉전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주식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앞으로 매력적이지 않는다? 한국 딱 볼게요. 한국 이따 한국 얘기 좀 딥하게 드릴 거지만 지금 따졌을 때 한국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거버넌스를 환경을 바꿔줘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증시 부양한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품 인플레이션이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최근에 뭐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고 있죠? 상품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나요?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지금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딱 봐도 한국이나 독일 얘네들이 왜 힘든지 알아. 상품이죠. 상품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 상품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지갑 역할, 소비 역할을 해주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한국이나 독일 이런 제조업 기반의 수출하는 국가들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독일 지금 힘들죠. 이해되셨나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뜻은 무슨 뜻이다? 미국의 소비가 점점 줄고 있다.
줄고 있다. 그럼 한국이나 독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들은 힘들겠네. 아, 그럼 얘네들은 뭘 해야 돼요? 독일도 나와야 됩니다. 증시 부양해줘야겠네. 수출이 지금 안 좋아서 매력적이지 않으면 냉전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증시 부양해줘야겠다. 근데 한국은 가능하지만 독일은 힘들죠. 거버넌스 강화가 독일은 힘듭니다. 왜? 유럽인들은 주식 투자 관심 없어요. 노후에도 관심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세금들, 이런 정책들, 연금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흔들리고 힘들 겁니다. 자, 유럽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 변이 상품보다 서비스 물가 더 뛰었다. 자, 한국 해외 금융자산 천조, 오일머니 사우디 제치고 세계 9위. 지금 한국의 해외 금융 자산이 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작년부터 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2년도 한국의 GDP가 2162조 원이라고 해요.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천조 원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못 사지만 ETF 상품 사고.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주변에 동생들이나 막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제 외부 사람들 만나면은 생뚱맞게 ETF 투자하고 있다고, 뭐 QQQ 하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화로 빠져나간 돈이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야, ETF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천조 원이 나갈 정도니까 맞는 얘기죠, 진짜로. ETF 투자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던, 애플을 투자하던. 2022년도 한국의 이제 주요 수출품 뭐 반도체랑 자동차, 반도체로 544억 달러. 그리고 그 반도체가 544억. 그리고 자동차가 죄송합니다. 387억. 근데 우리가 테슬라나 이런 그 투자 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238억. 238억. 반도체로 따졌을 때 44%. 자동차로 따졌을 때 61%.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의 외화 투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테슬라 투자, ETF 투자,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미친 듯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외화 투자 증가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 유출. 자본 유출. 자, 한국에서 천조 원이 밖으로 나갔어. 물론 돈을 벌어오면 좋죠. 좋은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우리 코스피 코스닥 투자 안 하고 테슬라를 사? 그만큼 매력이 없나? 그만큼 매력이 없니? 음. 좋게 얘기를 하면, 야, 외국 이제 금융자본 시대가 도래했네, 투자 시대 개막했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환이 어떻게 됐다? 자본이 이탈됐다. 이탈됐다. 그러면 우리 이번 연도 연초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죠?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초에? 제가 작년에 우리 코인뉴스 정규 방송에서 한국 주식 많이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을 막 계속 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왜 그럴까? 당연히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자본이 유입되고 우리 한국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잘 나가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정반대죠. 빠져나가. 왜? 어차피 삼성전자 투자해봤자 미국 주식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해줘서 막 가치도 오르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미국 거 사야 돼. 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죠.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1년, 1, 2년 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주식을 제가 권유를 해드렸었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을 권유해드렸었나요? 주식 투자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테슬라도 막 질문하셨었고 제가 주식 투자할 거면은 여기다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막 미국 주식 사야 된다. 한국 주식은 뭐 일본 증시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1, 2년 후에. 이미 늦었죠. 최고점 지금 달려가는데.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 정부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자본들을 잡아야겠죠. 자, 증시 성적이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원화 가치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복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부동산 그리고 한국 주식 이거 가격이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원화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원화 가치가 높으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한국 코스피 코스닥 국내 주식 가격도 높아지는 겁니다. 왜? 원화로 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의 부동산, 미국 주식들 가치, 가격은 떨어질지언정 가치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화 가치가 밑바탕이 돼야 우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아니 국내 증시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본 이탈이 커져서 국내 증시 매력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또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한국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줄 잘 서야겠죠, 앞으로. 줄 잘 서야 됩니다. 자, 냉전 시대 돌입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수입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중국 무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내가 자동차를 팔아야 돼, 중국한테. 그리고 반도체를 팔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만약에 고립된다고 그런다면 중국이 사줘야 되는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에 우리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한테 우리 반도체랑 자동차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일본 대통령이 막 우리 한국 대통령 막 언급하고 일본과 사이가 심상치 않죠. 저는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 굉장히 필요하게 될 거예요. 반도체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일본한테 뽑아먹을 거 뽑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뭐 안 좋고 한다지만은 중국이랑은 뭐 사이 좋나?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친하게 지내는 게 맞지. 왜? 미국과 친하니까. 일본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린 경제적으로 다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얘네들 사이 좋게 지내야겠죠. 왜? 새로운 공급망에 우리가 편성이 돼야겠죠. 팔아먹으려면 또 살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에 멕시코 증시 보신 분 있었나요? 일본 주식 투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웃기죠. 브라질 주식 보신 분들이 있나요? 물론 브라질 ETF는 조금 봤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부채가 많아가지고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해가지고 사면 안 된대, 일본 주식. 그때 일본 주식 사야 됩니다. 엔화 사야 됩니다. 3차 시그널까지 나가죠. 매수 시그널까지. 일본 증시 지금 미친 듯이 폭등하고 멕시코 뒤집어지죠. 기존에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런 국가들, 증시들 우리가 이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뭐가 편성된다? 새롭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급망 재편, 새로운 공급망이 편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거는 뭐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준기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랑 한국 부동산 그리고 국내 증시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원화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중기축 통화 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코인이슈님 그동안 그러면 기존에 뭐 달러, 위안화, 뭐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 기존에 누가 있는 애들이 조금 점유율이 줄던가 빠져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빠지게 될 확률이 높은 애들 누가 있을까? 빠질 확률이 큰 애들 누구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얘네 지금 우리처럼 거버넌스 강화 못합니다. 주식 투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자, 볼게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동맹이죠. 지금 사이 좋습니다. 근데 5년 뒤, 10년 뒤에도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5년 뒤, 10년 뒤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중국은 알리바바,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런 기업들, 한국 삼성, 그리고 일본 반도체, 라피더스, AI 관련돼서 산업을 뒤집어지게 확장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00년 전통, 악어 가죽으로 지금 지갑 만들고 있죠. 자동차도 부랴부랴 전기차 이제 뒤늦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죠. 유럽의 전기차,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이 만든 AI 시스템을 탑재해야 됩니다. AI 엔진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진짜 유럽의 자동차일 수 있을까? 유럽이 챗GPT를 만든다? 구글 검색을 만든다? AI를 만든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얘네는 그냥 정부에서 잘해주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고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친해질 수 있을까? 아마 올해 11월 달 트럼프 당선되면 유럽 팽입니다. 팽이에요. 유로존도 깨질 확률 정말 높을 겁니다. 팽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다? 유로화나 파운드화. 얘네들이 조금 점유율이 낮거나 중기축 통화 바스켓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얘네들 엔화나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역할이 뭐냐면은 달러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지켜주는. 자, 엔화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본이 미국 국채 사주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달러 가치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유로와 파운드와 얘네들이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 얘네들이 찍어내는 자동차, 찍어내는 AI 사줄 사람 있을까? 우리가 향후 5년, 10년, 15년 뒤에는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우리는 치열해. 경쟁이 뒤집어져. 죽기 살기로 해.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허허실실. 치열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원화가 중기축 통화 바스켓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 인구수가 막 절벽이고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화 가치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금보다 더 이상, 그 이상. 그리고 또 뭐 민족성, 역사성 얘기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원화가 만약에 중기축 통화 바스켓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은 한국의 부동산을 달러로 연동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힘들 겁니다. 오래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정말 아까 우리 그 냉전 시대에 다시 새롭게 짜여지는 재편성되는 이런 공급망에 포함이 되고 이런 정책들을 잘 써서 앞으로 원화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한국의 외화 투자 증가가 의미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본 유출, 두 번째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금융자본 시대. 자, 금융자본주의가 뭐냐면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어떤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질문을 주시면 미국입니다. 미국. 자, 195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전 세계 1등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거의 한 60개, 70개 기업과 은행들이 누구였는지 아시는 분? 누구였을까? 1950년도 전 세계 탑 1등 소니, 메모리치, 일본이죠. 지금 일본이 지금 자리에 있는 거 억울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집니다. 일본. 영국도 잘 나갔지만 일본입니다. 그 당시 일본을 미국이 막을 수 있었을까? 못 막았어요. 못 막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때부터 역전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일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출 뒤집어져. 제품들도 너무 정교해. 반도체, 금융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0 안에 드는 애들이 다 거의 60개, 70개 일본 애들이었어요. 자, 미국이 일본을 제끼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일본을 수출로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1980년도 플라자 합의도 있었지만 미국은 뭐를 시작했다? 금융 자본주의로 전향을 합니다. 야, 우리 어차피 수출해가지고 제조업해서 일본 못 따라간다. 금융 자본주의가 뭐예요? 금융시장으로 경제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우리는 반도체 수출로 못 이겨. 그러면 금융시장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일으키자. 금융자본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일본이 휘청거리죠. 플라즈마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강세로 뛰면서 버블 때문에 쭉 주저앉죠. 그리고 나서 2001년도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등장해서 어떻게 돼요? WTO 가입한 이후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죠. 20년 동안 미친 듯이 저렴한 상품들을 찍어냅니다. 미국이 얘네들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기죠.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못 찍어냅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찍어서 중국 상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유입되게? 진해 금융시장으로. 진해 금융시장으로. 근데 중국은 안 됐죠. 대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진해 금융시장으로 다시 달러를 회수합니다. 그게 금융자본주의. 중국이 성장하면서 일본은 쇠퇴하죠. 그리고 중국과 대항하는 국가들 다 죽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이 금융자본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일본 기사들 보시면 좀 누군가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누군가랑 너무 비슷해. 누구랑 비슷할까? 한국은 뭐예요? 뭐 거버넌스 강화한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 펼치고 있고 일본은 일본 증시 막 유입할 수 있게끔 누구 모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죠, 이상님. 그렇죠. 그렇죠. 금융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한국이 제조업 그 수출 베이스를 조금 더 기반으로 더 활발하게 투자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금융시장을 손보고 있나요? 금융시장을 손보고 있죠.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 사조 매력적이잖아. 퍼 낮은 애들 폭등할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은 얘네들은 열 수밖에 없어요. 금융시장 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알겠어. 항복 포기. 우리 금융시장 열어줄 테니까 너네 자본 투입해. 살려줘. 금융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라 토큰 블랙록 그 레디핑크 CEO가 계속 떠들죠. 모든 자산을 실무라 토큰으로 만들어서 코인으로 앞으로 이제 뭐 뉴욕이나 맨해튼이나 라스베이거스나 부동산도 살 수 있게끔 해줄게 라는 얘기들이 항상 실무라 토큰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CBDC 만들면 우리 코인이슈의 방송에 배웠던 거 CBDC 딱 발행이 돼.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할 수 있다? 우리 원화 CBDC로 미국 뉴욕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실물화 토큰 CBDC 얘네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향후 몇십 년간 대투자의 시대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고 흔히 막 코인 방송에 떠드는 것 STO 토큰, 뭐 실물화 토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부동산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요거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건데 생각나서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의 월세가 가장 비싼 데가 어딘지 아시는 분? 미국의 월세. 맨해튼입니다. 맨해튼. 740만 원. 물론 뭐 뉴욕이나 뭐 라스베이거스나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도 비싸긴 하는데 비싼데 뭐 뉴욕도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최고 월세가 기준으로 해서 맨해튼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맨해튼이 비싼 이유가 뭘까? 맨해튼이 비싼 이유가 뭘까? 뭐 숲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비싼 이유가 뭘까? 여기에 뭐가 몰려 있어요? 금융이 몰려 있죠. 금융 중심지죠. 금융 중심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런 뭐 강남, 뭐 압구정, 최근에 성수동 뜨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부동산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집을 또 어디에 사야 될지, 아파트를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을 때 여의도죠. 여의도죠. 금융 중심지. 왜 한국도 일본도 우리는 어떤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금융 중심지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남, 뭐 압구정, 뭐 서초, 성수동 막 미친 듯이 뜨는데 그 미친 듯이 뜨고 그렇게 반영된 가격에 비해서 여의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직 몰라. 한국으로 따지면 맨해튼이죠. 추후에 우리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 상권이나 많은 것들이 많이 몰릴 곳이 어디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15년을 보고 집값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의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살아보고 싶은 곳은 막 성수 뭐 이쪽이니까 이거 막 머릿속에 해골이 지진이 나요. 무튼 요건 여담이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올해부터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냉전 시대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냐 질문을 해주시면 얼마 전에 우리 봤죠? 미국의 무역 적자 대중국 수입이 줄었다. 수입과 수출이 냉전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구나. 2022년도에는 말로만 중국이랑 때리고 막 수출 수입 안 한다. 관세 때린다. 얘기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진짜 줄이기 시작했구나. 자 그럼 볼게요. 앞으로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동시에 글로벌 국가들은 올해 뭐를 시작할 거예요? 올해부터 뭐를 시작할까? 글로벌 국가들은 그동안 고금리여서 쭉 위축되어 있었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글로벌 국가들은 뭐를 해야 될까? 피봇,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 돼요? 경제를 다시 떨어졌던 경제를 회복해야겠죠. 그럼 올해, 내년 키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회복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들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을 할 거고 얕은 경기 침체다 아니면 짙은 경기 침체다 그런 국가들은 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떨어졌던 수출 무역 수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각종 원자재, 에너지 수요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 원자재 수요는 상승하겠죠. 상승할 겁니다. 자, 냉전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기존에는 중국이 저렴하게 찍어낸 상품을 사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물가가 올라가질 않아. 각자 역할이 있어서. 근데 중국이랑 팽,
싸워.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중국이 싸게 찍어냈던 물품들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줘야 됩니다. 다른 국가들한테, 친한 국가들한테.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연준이 원하는 것처럼 크게 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올해, 내년. 자, 글로벌 국가들 경제 회복 속도 끌어올려야겠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수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가 크게 떨어지기 힘들 겁니다. 제가 그 정규 방송에서 당분간 국제 유가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 보지 마세요. 뭐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국제 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홍해에서 뭐가 대피했고 뭐 했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흐름상 장기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럼 뭐를 보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그렇죠.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 회복 속도 계속해서 올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공급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전쟁 끝난 후 재건 사업 저것도 있겠죠. 러우 전쟁 딱 끝났습니다. 지금 JP모건이나 블랙록이 뭐 하고 있냐면 재건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황폐해졌고 무너졌던 것들 다시 재건해야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간 철근들, 구리들, 원자재들, 에너지들 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70 몇 개국에서 정치적인 변수들 영향이 가장 크다고 우리 기사들로 배웠죠. 전 세계 GDP 뭐 그냥 60% 가까이가 총선이 있거나 뭐 대선이 있거나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대. 우리 증시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시장에. 그 정치적인 영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올해 정치적인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당들이 들어와서 물가를 어떻게 올리고 떨어뜨릴 건지. 자, 미국 가장 영향이 크겠죠. 11월 달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바이든 막 나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돼.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떠드는 것처럼. 근데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미국 중심으로.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중국 관세 60% 때린다 그러고 있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가 폭등해서 그거 다 무너지면 트럼프도 근데 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유럽과 관계 어떻게 될까? 지금 유럽 바이든이 막 이렇게 형제고 뭐고 해주는 거 없습니다. 유럽도 팽이에요. 챗GPT도 없고 AI도 없고 뭣도 없는 유럽을 끌고 간다? 안 끌고 갑니다.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우선주의 정책. 그러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가는 건 어쩔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2025년도 내년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자, 지금 물가 쭉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 내리니 뭐니 잘하고 있죠.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대선 이후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물가가 다시 또 반등하네. 연준은 뭐를 해야 돼요?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뭐를 해야죠? 금리를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2차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2022년도 3월 달부터 처음으로 금리 인상 들어갔죠. 지금 이제 내리는 기조입니다. 내리고 다시 물가 태워서 금리를 올려. 2025년도부터 아니면 6년도부터 금리를 다시 올린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 지금 경제 전문가분들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몰락 그리고 대만 침공 언제 합니까? 언제 갑니까? 대만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물론 중국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기 전에 뭐를 해요? 금융시장 개방하겠죠. 중국의 몰락보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거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건데 지금 유럽의 자리를 중국이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월가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이 일본과 같은 미국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돼서는 옆에서 샤바샤바 할 수 있는 관계도 가능할 겁니다. 도란프 당선 후의 시나리오인가요? 도란프가 당선되면 요 시나리오 가능성이 더 높겠죠. 높겠죠. 근데 바이든이 돼도 그 시나리오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연기될 수는 있겠죠. 지금 바이든이 하는 거 보면은 2018년도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관세 조정 의미 없어요. 거의 없고 바이든은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유럽을 조금 이렇게 챙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중국에 대한 정책들,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건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그래서 2025년도 위험 가능성, 물가 상승,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다시 2차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그때까지 보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있을 거니까. 그때 우리 하우스분들이 뭐를 준비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거 큽니다. 중요해요. 달러로 전환할 겁니다. 달러로 갖고 있을 거예요.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우리는 뭐 구독자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멤버십 하우스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일찍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달러화 할 겁니다. 물론 부동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현금성 자산들은 웬만해서는 달러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달러가 우리 그 증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굳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막 산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증권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달러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상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미리 달러 갖고 있고 그 달러로 뭐를 할까? 자, 퀴즈. 오늘 신나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퀴즈. 달러로 뭐를 할까? 달러 자산으로 미리 남들보다 해지해서 뭐를 할까? 달러 자산으로 뭐 사야 돼요? CBDC 주식상. 주식을 살 건데 누구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이거 봐. 이래서 다 말씀을 드려야 돼. 주식 중국. 그렇죠. 비트 좋았네. JP모건, 골드만사스, 블랙록 얘네들이랑 같이 들어가야죠. 왜? 중국 시장 개방될 거니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되면 월가 애들이랑 같이 좋은 것들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그거 들어갈 겁니다. 달러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막 뭐 말 그냥 몇 년 전부터 중국 주식 살 겁니다. 뭐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놨던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은 좀 뭐랄까 좀 소름 돋는 이런 좀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어. 비트코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중국 주식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1997년도 우리가 진짜 매력적이었던 금융주들, 은행주들 그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렴한 것들. 실시간 방송입니다. 에디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 올해 연말 내년 추이를 보고 같이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5년도까지 요 분석은 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비트코인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번 방송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황을 좀 마무리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